우리나라 삼국지. 제42부 신라에서 온 사신. 백제를 완전히 제압한 광개토태왕은 동북의 산림지대에 위치한 숙신으로 눈을 돌렸다. 숙신은 물길, 말갈, 음루 등 고구려 동북부의 여러 부족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숙신의 부락들은 각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숙신은 지난 서천왕 시절 안국군 달가에 의해 고구려에 복속된 이후로 매해 세공을 바쳐왔는데 이 즈음에는 숙신 내에서 반고구려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득세하여 공물을 바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광개토태왕은 복속된 부족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만일 이를 묵과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일이었다. 그리 되면 고구려의 전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광개토태왕은 종주국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동북 원정길에 나섰다. 숙신족들은 주로 산림지대와 드넓은 초원에 걸쳐 살았기 때문에 숙신의 전사들은 초원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울창한 수풀에 숨어 있다가 치고 빠지는 전술에도 능했다. 그들은 단궁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는 휴대하기가 편하고 신속하게 활을 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근접한 거리에서 전투를 칠 때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광개토태왕도 처음에는 이들의 기습 공격에 고전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숙신군의 전술을 파악했고 강력한 기병 전술을 통해 이들을 격파했다. 고구려군은 흑수 깊숙이까지 추격해서 숙신의 근거지를 깨끗이 소탕했다. 광개토태왕은 저항한 부족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전투에서 숨진 군사들 위에는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고구려에게 복속을 맹세하는 대가로 안전과 번영을 선물로 받았다. 서기 399년 광개토태왕 9년, 매섭던 겨울바람이 찾아들었다. 사냐를 지배하던 동장군이 봄기운의 반격에 놀라 하천을 따라 서서히 물러났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새싹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잔뜩 웅크리고 있던 궁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궁궐도 활력이 넘쳐 흘렀다. 편전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낭낭하고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투구 대신 백낙관을 쓰고 갑옷 대신 금포를 차려입은 광개토태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의논하고 있었다. 오랜 원정으로 인해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풀렸는지 광개토태왕의 눈에서는 활기가 넘쳐 흘렀다. 숙신을 정벌하고 돌아온 광개토태왕은 내정의 힘을 기울였다. 왕이 토성을 비운 사이 대대로인 고승이 훌륭히 내정을 이끌었지만 태왕으로서 직접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었다. 광개토태왕은 아침 묘시부터 일어나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를 살폈고 신하들이 입조하면 그때부터 나라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신하들과 일일이 의견을 나누었다. 광개토태왕은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군주였다.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내어놓아도 이에 대해 질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은 주저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 조정에서의 정론은 풍성하고 알찼다. 이런 광개토태왕의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는
드넓은 제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됐다.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에 이들을 하나로 모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필요했다. 복속은 시키되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의 정책은 고구려가 조성한 거대한 무역망과 더불어 피지배 민족들을 매료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고구려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 광개토 태왕은 왕위에 등극할 당시부터 드넓은 영토와 수많은 부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주목한 것이 바로 소수림 왕 때 공인된 불교였다. 그는 불교의 정신이 다양한 부족과 계층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여겼다. 그래서 왕위에 등극하고 2년 후인 서력 393년엔 도성에 9개의 사원을 세우고 불교 신앙과 문화의 확산에 힘을 쏟았다. 고구려의 불교가 널리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광개토 태왕의 치세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광개토 태왕이 대외 원정을 통해 구축한 교역망을 통해서 각지의 물산들이 고구려로 몰려들었고 하늘까지 도우셨는지 풍년이 거듭되어 백성들은 태평가를 부르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백성들은 광개토 태왕을 천재의 손자이자 하백의 혈통인 주몽의 현손으로 받들어 모셨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시대를 영락시대라 칭송했다. 시절이 이러했으니 조정의 분위기가 밝고 힘찬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광개토 태왕을 한가롭게 놓아두지 않았다. 광개토 태왕이 한참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있을 때 궁성의 시위가 신라의 사신이 당도했다고 알렸다. 광개토 태왕은 느닷없는 사신의 등장에 신라의 변괴가 생겼으리라 짐작했다. 사신은 고구려의 볼모로 머물고 있던 왕자 실성과 함께 아련을 청했다. 광개토 태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얼굴이 울상인 신라의 사신이 뛰어오다시피 들어와서 엎드렸다. 폐하, 지금 저희 신라는 가야와 외놈들의 공격을 받아 도성인 서라벌까지 빼앗겨 싸웁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군을 보내 구원해 주옵소서. 광개토 태왕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신라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저희 왕께서는 간신히 도성을 빠져나와 북변의 하슬라 성으로 피해 계시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곳도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옵니다. 만일 상국의 구원군이 제때 당도하지 못하면 저희 왕께서는 국경을 넘으실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러자 광개토 태왕이 사신을 크게 꾸짖었다. 어찌 그리 나약한 마음을 먹는단 말이냐? 일국의 왕이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실성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지금 신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사옵니다. 신라의 흥망은 오로지 폐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부디 자비를 베푸옵소서. 광개토 태왕은 실성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라가 힘이 약하니 왕족의 신분으로 타국의 볼모로 끌려온 것도 모자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존심마저 팽개치고 애걸해야 하지 않는가. 실성은 신라 이찬 대서지의 아들로 오랫동안 고구려의 볼모로 와 있었는데
신장이 팔척인데다가 사람됨이 명철하고 식견이 깊었기 때문에 광개토 태왕의 총애를 받았다. 태왕은 실성에게 저택을 하사하고 많은 하인을 내려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실성은 지금은 비록 외국에 볼모로 와 있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 왕위에 오르리란 기대가 있었다. 늙은 내물왕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서열상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운명은 실성을 외면했다. 그가 고구려에 있는 동안 왕후가 돌아가자 내물왕은 왕후의 동생인 보반을 비로 맞이했다. 보반 부인은 1년이 지나자 왕자를 생산했고 그 뒤로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실성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내물왕이 죽는다 할지라도 왕위는 보반 부인의 아들들이 차지했다. 실성은 낙담한 채 시리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광개토 태왕이 실성을 불러 물었다. 요 근래 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 있구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태왕의 물음에 실성은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떠올렸다. 지금 신라는 고구려의 막강한 세력 아래 복속되어 있는 상태였다. 만일 광개토 태왕이 힘을 써준다면 신라의 왕위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실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뢰었다. 신은 폐하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사옵니다. 언제까지고 폐하를 곁에서 모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허나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걱정과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사옵니다. 태왕은 가여운 마음이 들어 위로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이곳에 온 지도 온 10여 년이 다 돼가는구나. 그러나 너무 심려치 말거라. 짐이 기회를 보아 너를 신라로 돌려보내마. 실성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폐하의 크신 은혜에 황감할 따름이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소인을 보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쉽게 신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이옵니다. 광개토 태왕이 물었다. 어찌 그러하냐? 지금 신라에서는 왕후의 무리가 득세하고 있사옵니다. 왕이 연로한 데다 왕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왕권을 위협할 만한 존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려 할 것이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사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광개토 태왕이 실성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너무 염려 말거라. 내 뒤에 짐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란 말이냐? 내 장차 너를 신라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실성은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으나 겉으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제가 감히 왕위를 탐하겠사옵니까? 저는 단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옵니다. 광개토 태왕은 진작부터 실성을 신라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실성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니 계속해서 신라를 고구려 편으로 묶어둘 수 있었다. 고구려는 남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라를 구원해야 했다. 가야와 외는 본디 백제와 한통속이니 신라까지 이들에게 넘어간다면 남방에서 백제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대신들의 의견도 광개토 태왕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신라의 멸망은 남방에서 고구려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는 백제 부하를 가져올 테니 단호하게 막아야 했다. 더구나 종주국은 휘하의 속국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고구려군은 신라로 출병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미 겨울이 오고 있었고
후연의 움직임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당장 군사를 낼 수는 없었다. 찬바람이 불자 가야와 외의 군사들도 진군을 멈추고 금성에서 겨울을 났다. 매무랑은 하슬라성에서 초조하게 고구려의 구원군이 달려오기를 기다렸다. 광개토 태왕은 사자 의령을 연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했다. 명목상으로는 교역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사신행이라 했지만 사실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남으로 대군을 움직이기에 앞서 연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연왕 모용선 나이가 들면서 더욱 노회해졌다. 모용선 의령을 맞이하면서 일부러 늙고 약한 군사들만 도열시켰다. 의령은 이를 보고 연군이 무력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날 저녁 모용선 소와 돼지를 잡아 의령 일행을 크게 대접했다. 모용선 의령에게 웃는 낯으로 말했다. 훌륭한 영락태왕께서 등극하신 이래 고구려가 번창하고 있으니 짐으로서도 기쁨이 한량없소이다. 짐은 고구려와 공생하기를 바라니 예전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모두 잊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갑시다. 연왕이 선소수를 권하자 의령은 우쭐해서 호기를 부렸다. 제가 돌아가 폐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절대 염려 마십시오. 양국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의령은 연왕이 권한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옛날에서 돌아온 의령은 광개토 태왕에게 나아가 보고했다. 연은 우리나라를 침공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사옵니다. 연왕은 우호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연의 군사들은 우리의 강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해 보였사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대군을 일으켜 신라를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저들이 우리의 서북변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의령은 연나라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영성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선비족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소. 늙고 약한 병사만 도열해 있다면 이는 필시 교활한 연왕의 계책일 것이오. 의령은 아불파연의 호령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장군께서는 어찌도 그리 의심이 많으십니까? 소장이 직접 용성에 가서 확인해보니 연왕 모영성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예전에 연왕이 아닙니다. 태왕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고타가 나서서 아뢰었다. 요동성 성주 고아가는 지모가 출중한 장수여옵니다. 그가 국경을 지키고 있는 한 제 아무리 모용성이라 해도 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왜군이 쳐들어와서 신라를 유린하고 있사옵니다.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신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껏 애쓴 보람도 없이 백제는 다시 부흥할 것이옵니다. 광개토 태왕은 고타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동성주 고아간에게 전령을 보내 철저한 방비를 당부하고 곧바로 군사를 일으켰다. 서력 400년, 광개토 태왕 10년 정월, 태왕은 먼저 전쟁 경험이 풍부한 고타에게 보기 2만을 이끌고 화려성을 지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하슬라성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고전여에게 보병 3만을 주어 부소갑에서 출발해 남한수를 따라 이동하여 백제의 북원성을 치게 했다. 아직 젊은 고진여에게 이처럼 중책을 맡긴 것은 그가 해운파의 뒤를 이어 관미성 성주를 역임하는 동안 남방에 정통했기 때문이었다. 태왕은 명을 받고 떠나려는 고진여를 불렀다. 장군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고진여는 태왕의 뜻밖의 질문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하달받은 명령은 국원성을 친 후 가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막강한 전력으로 볼 때 국원성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함락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태왕이 따로 불러서 이처럼 묻는다는 것은 분명 다른 계책이 있다는 뜻이었다. 고진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으시옵니까? 광개토 태왕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상대하려면 되도록 백제와의 싸움은 피해야 한다. 그러니 그대는 국원 성주를 설복시켜서 가야로 내려가는 길을 빌리도록 하라. 그 다음 바로 중령을 넘어 임나국의 도성인 염성을 치도록 하라. 외를 사주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한 것이 바로 백제이옵니다. 국원 성주가 우리의 말을 듣겠사옵니까? 지금 백제는 자기들이 가야와 외를 부추기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계책은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었기에 백제 조정에서도 몇몇 중신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국원 성주 입장에서도 함부로 군사 동맹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동맹국임을 내세워 길을 빌려달라 하면 차마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고진녀는 광개토 태왕의 명을 가슴에 새긴 채 군대를 이끌고 남으로 내려갔다. 한편 고타의 군대는 하슬라성에 당도했다. 내무랑은 크게 기뻐하며 고타를 맞아들였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불안과 초조로 인해 더욱 늙어 보였다. 백척간도의 위기 속에서 천군의 강림을 보니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구려. 대왕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무랑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지금 가야와 외의 움직임은 어떠합니까? 날이 풀리자 본격적으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지책인 남거성까지 그들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조만간 이곳까지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태왕 폐하께서 의지를 세우셨으니 반드시 왜군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고타는 내무랑을 위로하고 적의 동태를 상세히 전해들었다. 남거성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은 3만이 넘는 대군이었다. 하지만 철기병을 거느린 고타에게는 조금도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다. 고타는 오히려 적군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전의를 불태우는 장소였다. 고타는 철기병을 포함한 기병 2만과 신라 보병 5천을 이끌고 호호탕탕 남거성으로 쳐들어왔다. 외 장군 도석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구려군의 출현에 기겁을 했다. 고구려 철기병의 명성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마주치니 그 위압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하지만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을 도석별이 아니었다. 그는 신라군을 쉽게 제압했기에 자신감이 넘쳤다. 외장 도석별은 고구려군을 상대하기 위해 성문을 열고 벌판으로 나아갔다. 이때 고구려 철기병은 일렬로 벌려서 있었다. 도석별은 고구려 철기병의 대열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사수들에게 일제히 활을 쏘게 한 후 뒤이어 기병을 투입시켰다. 외 기병도 가야로부터 판갑을 수입하여 갖추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야의 판갑은 화살이나 창칼에 대한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서 무겁고 운신하기가 어려웠다. 왜군은 판갑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비해 고구려의 철기병의 갑옷은 비록 무거웠지만 부위별로 분리된 철긴으로 되어 있어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고구려 군사들은 원활한 몸놀림과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구려 철기병들은 고타의 신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어지더니 순식간에 왜군을 둘러싸고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외장 도석별은 보병을 보내 이들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들마저 무수히 날아드는 창칼과 도끼에 사지가 잘리고 머리가 없어졌다. 한바탕 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차츰 전력의 우열이 드러났다. 우위를 점한 고구려군은 더욱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왜군들은 살기 위해 슬슬 뒷걸음질을 쳤다. 해가 서산으로 저물 무렵이 되자
외의 진영은 완전히 붕괴됐고 왜군의 시신이 남거성 앞 벌판을 가득 메웠다. 외장 도석별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패잔병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남거성 남쪽으로 퇴각했다. 고타가 왜군을 단숨에 격파하자 내무랑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내무랑은 연회를 베풀어 고구려 장수들의 노고를 치하려 했다. 그러나 고타는 떠들썩한 연회나 공치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이제 겨우 싸움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초전에 이겼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타의 융통성 없는 태도에 내무랑은 기분이 상했다. 비록 도움을 받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왕인데 일개 장군에게 핀잔을 들었으니 마음이 언짢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라가 누란지 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고타를 꾸짖을 수도 없었다. 내무랑은 할 수 없이 끓어오른 화를 가슴 깊이 눌러 넣었다. 고타가 군사들을 돌아보겠다고 나가고 나자 내무랑은 어두운 얼굴로 왕후인 보반 부인의 처소로 향했다. 아니, 연회를 연다고 하시더니 어찌 그냥 오십니까? 보반 부인의 질문에 새삼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른 내무랑은 비아냥거리며 대답했다. 고고하신 고구려 장군께서 전쟁 와중에 무슨 연회냐고 하시는구려. 우리 모두 배워야 할 훌륭한 자세요. 눈치 빠른 보반 부인은 왕의 심사가 편하지 않음을 알았다. 아무리 고구려의 장수라지만 어찌 이리 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자의 소행으로 미루어 보면 고구려가 우리 신라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소첩은 우리가 여우를 쫓기 위해서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만일 고구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신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테고 도움을 받은 신라의 처지로서는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었다. 내무랑을 비롯한 대신들 역시 이러한 사태를 염려했지만 도성까지 빼앗기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입장이었기에 선택의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근심으로 인해 늙은 내무랑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내무랑은 고령의 나이로 인해 총기가 흐려져 정사를 돌보는 일조차 보반 부인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의 처지로 볼 때 고구려군이 없으면 나라 안에 가득 찬 적군을 몰아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금성에 입성한다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패하나 우리 왕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보반 부인은 내무랑과 신하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고구려에 대한 구원 요청을 강변하던 이찬 대서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휘장 뒤에서 보니 그의 태도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이때 보반 부인은 그를 가장 유력한 정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왕은 너무 늙었고 왕자들은 아직 어리니 언제 이찬 대서주와 그를 따른 무리들이 국난을 핑계로 왕위를 넘볼지 모를 일이었다. 게다가 대서지의 아들인 실성은 고구려 도성에 머물며 광개토 태왕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광개토 태왕이 측근을 신라 왕위에 옹립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자신의 아들인 눌지를 제치고 실성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내무랑은 혹시나 묘안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여 보반 부인의 입술을 초조하게 쳐다보았다. 먼저 눌지를 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후일 고구려 태왕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눌지의 기반을 대내외에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찬 대서지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는 언제라도 폐하를 배신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보반 부인의 말을 들으니 내무랑은 금방이라도 대서지가 자신의 목을 쥐어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제의 말을 따르리다. 보반 부인은 이제 왕의 위험이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겁 많은 늙은이로 변한 내무랑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다음 날 내무랑은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눌지를 태자로 삼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전권을 일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서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신들이 반대했다. 나라의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시기에 나이 어린 왕자께서 어찌 중임을 감당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내무랑은 이미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단호하게 대처했다. 터럭만큼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서지가 당장 송곳니를 드러내고 달려들 것만 같았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하오. 짐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후사를 튼튼히 하려는 것이니 그대들은 태자를 도와주시기 바라오. 내무랑의 의지가 굳건했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이찬 대서지는 입을 다물고 물러났다. 가망 없는 일에 매달려서 공연히 남들의 이목을 끌 필요가 없었다. 내무랑이 이처럼 무모하게 나오는 배후에는 필시 왕후의 충동질이 있을 터였다. 대서지는 속으로 왕후를 비웃었다. 왕후가 아무리 왕자 눌지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애써봐도 시대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건국 이래 최악의 국난을 맞은 신라로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광개토 태왕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있는 실성이 필요했다. 대서지는 실성만이 가야와 왜군을 물리치고 신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신라 조정 내에서의 암투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돌아가고 있었다. 남거성에서 패 금성으로 물러난 외장 도석별은 가야의 대장군인 목만치에게 고구려군의 참전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다. 가야군은 임나국을 중심으로 알라국, 반파국, 골포국, 사물국 등 남부 가야 소국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장군 목만치는 외와의 무역을 담당한 백제 관장인 목나건자와 신라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임나국왕은 목만치가 장수로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대장군으로 삼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목시 가문의 입김이 작용했다. 목만치가 가야 연맹국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가야의 신라 정벌에는 백제가 관여하고 있었다. 서력 396년 고구려에게 완패한 백제의 아신왕은 정면 승부로는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당시 백제가 고구려에 패배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야의 속국들과 왜는 크게 동요했다. 언제까지라도 강성할 줄만 알았던 백제의 패배는 종주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도록 만들었다. 아신왕은 이를 듣고 대신들을 불러 의논했다. 만일 가야와 왜마저 등을 돌린다면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요. 이들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내신좌평 사두가 나서며 아뢰었다. 소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사옵니다. 사두는 포로가 되어 고구려에 끌려갔다가 양국 사이에 강화가 성립되므로 백제로 돌아와 있었다. 아신왕은 돌아온 사두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내신좌평으로 삼아 전후복구의 중임을 맡겼다. 먼저 임나의 목만치에게 사람을 보내 임나 국왕을 충동질하여 신라를 치라하옵소서. 내무랑이 등극한 이래 신라와 가야 남부 소국들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니 임나국이 일어난다면 주변의 소국들도 흔쾌히 이에 동참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루국 등을 위협하여 중립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첩자를 보내 고구려의 힘을 얻은 신라가 곧 쳐들어오리라 하고 유언별을 퍼뜨리시옵소서. 그러면 왜는 이를 두려워하여 임나국과 함께 선수를 쳐서 신라를 공격할 것이옵니다. 아신왕은 사두의 계책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구려의 감시를 받고 있는 백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신라를 제압하고 고구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려했던 가야와 외의 이탈을 막고 새롭게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절묘한 계책이었다. 목만치는 백제 사신에게서 아신왕의 밀명을 받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목만치는 야심이 큰 인물이었다. 그는 언젠가는 임나국뿐 아니라 전 가야를 통일하고 나아가서는 신라와 백제를 아울러 고구려에 필적할 만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이번 신라 정벌이 성공만 한다면 그는 명성을 사방에 떨칠 수 있을 테고, 그리 되면 주변의 소국들은 그의 수하로 편입해 올 것이었다. 그렇게 힘을 규합한 후에 일거에 백제를 쳐서 제압하면 한수 이남에서 제1인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목만치는 임나국왕을 찾아가 군사를 일으킬 것을 청했다. 심약한 임나국왕은 목만치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 그를 대장군으로 삼아 전권을 맡기고 군사를 일으켰다. 목만치는 임나국왕의 이름으로 주변의 소국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평소에 신라의 횡포에 치를 떨고 있던 반파국 등의 소국들은 앞다투어 목만치의 기체 아래로 군사를 보냈다. 이때 목만치는 한수를 더 떠서 임나교역관에 상주하던 외의 연락관을 통해 외왕에게 신라 정벌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신라가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쳐들어오리란 소문을 듣고 불안에 떨고 있던 외의 응신왕은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여 장군 도석별과 3만의 군사를 보냈다. 이로써 가야와 외는 연합전선을 펴게 되었다. 목만치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신라의 도성까지 빼앗고 매무랑을 북쪽 하슬라성까지 몰아붙였다. 목만치는 기고만장하여 무지갯빛 꿈에 젖었다. 당장이라도 신라와 가야를 아우르는 강대한 왕국의 옥좌가 눈에 보일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꿈을 배신하는 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거성에 주둔하고 있던 외장 도석별이 고구려군에게 대피하여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목만치는 고구려군과 결전을 치르기 위해 여러 성에 흩어져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을 금성으로 총집결시켰다. 패주하는 도석별의 군사까지 합류하면 고구려군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물리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목만치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허를 찔리고 말았다. 어느 날 성벽 위에 보루에 올라 사방을 살피던 파수병의 눈에 멀리서 일어난 뿌연 흙먼지가 들어왔다. 등 뒤에 꽂힌 깃발을 보니 임나국에서 보낸 전령이 분명했다. 전령은 급히 말을 몰아 순식간에 성문에 도착했다. 전령은 숨이 찬 목소리로 외쳤다. 급보요! 어서 목만치 장군을 뵙게 해주시오! 목만치는 전령의 외침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목만치 앞으로 인도된 전령의 모습에는 필요의 기운이 역력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종발성이 고구려군에게 함락됐습니다. 폐하께서 어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라 명하셨습니다. 종발성은 임나국 북서쪽에 위치한 성으로 도성인 염성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하슬라성의 고구려군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던 목만치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다. 목만치는 고지를 한 발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임나국을 잃는다면 그로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다. 목만치는 하는 수 없이 군사들에게 철군을 준비시켰다. 고구려군이 종발성을 함락시켰다는 소문이 퍼졌다. 가야 군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 군대가 연합한 경우 이기고 있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닥치면 금방 표가 나기 마련이었다. 몇몇 소국의 장수들은 그동안 쌓였던 목만치의 독단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토로하며 개별 행동을 취할 뜻을 비쳤다. 평소에 목만치 같았으면 단칼에 이들의 목을 베어버렸을 테지만 당장은 작은 도움이나마 절실히 필요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달려느라 애를 보여야 했다. 도석별의 패잔병이 금성에 도착하자 목만치는 그에게 성을 맡기고 임나의 도성인 염성을 향해 출발했다. 고구려군이 지척에 있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염성에 도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염성으로 향하는 목만치 군대의 여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막강한 고구려군과 대적하기를 두려워한 군사들이 하나둘씩 야음을 틈타 달아나고 급기야는 골프국과 사물국의 장수들까지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이리하여 목만치의 군사가 염성에 도착했을 때는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이에 비해 정발성을 함락시키고 염성으로 남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기사는 마치 파라선처럼 거침이 없었다. 고진년 왕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평양성 부근에서 자출한 3만의 보병을 이끌고 부속업을 지나 남한수를 따라 백제의 국원성에 이르렀다. 국원성의 백제 군사들은 고구려의 대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맞섰다. 백제 군사들이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니 고구려 군사의 물결이 그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출렁이고 있었다. 성안의 5천 남짓한 군사로 이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병아리가 독수리와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처럼 무모했다. 게다가 비록 패전으로 인해 맺어진 비자발적 관계라고는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엄연히 종속관계에 놓여 있었다.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백제로서는 고구려의 요구를 거역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국원성 성주 진홈은 이러한 저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문을 열고 나아가 고진녀를 비롯한 고구려 장수들을 맞이했다. 고진녀는 겸손한 태도로 진홈을 맞이하고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에게서는 범접하기 힘든 위험이 느껴졌다. 그의 임무는 군사를 이끌고 임나국을 치는 데 우선하여 백제의 도발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진녀로서는 백제군과의 갈등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그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세를 제압해둘 필요가 있었다. 진엄이 준비한 연회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고진녀가 만면에 화색을 띠고 말했다. 성주께서 이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소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이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진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왔다. 백제나 신라나 모두 우리 고구려를 섬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데다가 우리 삼국은 모두 단군조선의 후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폐하께서도 늘 양국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라가 외의 공격을 받고 망국의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폐하께서는 매우 걱정하시며 소장에게 신라를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백제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고진년 한겨레로서의 동질성을 내세워 신라 원정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는 동시에 같은 단군조선의 후예인 백제 또한 그들의 출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고진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자 진홈도 달리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가야와 외가 우리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번 일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백제가 전쟁으로 인해 남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독자적인 세력을 키웠고 이제는 우리마저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응징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백제의 권위를 회복함은 물론 우리 결의의 동질성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백제도 신라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고진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이번 고구려군의 원정은 백제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일이 되어버렸다. 진엄은 고진녀의 능수능란한 언변에 넘어간 것이었다.
국원성에서 하루를 머문 고진현, 진엄에게 작별을 구하고는 남행길에 올랐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행군을 거듭하여 백제의 여러 성들을 지나서 임나국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잠시 대열을 정비한 채 숨을 고른 고진여의 군사들은 일제히 종발성으로 쳐들어갔다. 주로 보병으로 이루어진 고진여의 군사들은 특히 공성전에 강했다. 종발성은 요지에 위치한 성이긴 했지만 오래도록 평화를 누린 탓에 방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고진여는 성을 둘러보고 금방 상대의 약점을 간파할 수 있었다. 종발성은 남쪽의 성벽이 낮고 허술하여 다른 성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력이 우세한 고구려군이 일순간에 치고 들어간다면 남쪽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도 오래 버티기 힘들었다. 고진여는 군사를 나누어 북쪽과 서쪽 성벽을 치는 척하며 적의 눈을 현혹시킨 후에 정작 주력 부대는 남쪽 성벽으로 치고 들어갔다. 고진여가 펼친 성동격서의 전략에 속아 북쪽과 서쪽 성벽에 주력하고 있던 종발성의 군사들은 고구려군의 예기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고진여는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종발성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한편 고구려 도성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간 군대들로부터 속속 전해져 오는 성정보를 받고 기뻐하고 있었다. 광개토 대왕은 전투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군량과 무기 등의 보급에 관한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종종 열었다. 어느 날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시위장이 요동성으로부터 급한 전령이 당도했음을 알렸다. 광개토 대왕은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짐작했다. 전령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아뢰었다. 폐하, 지금 후연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켰다옵니다. 신성과 남소성이라면 서북 국경의 방비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성들이었다. 이곳이 뚫리게 되면 적은 한달음에 비류수를 건너 도성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요동성주는 어찌하고 있는가? 목조성의 수비를 강화하는 한편 현도성의 군대와 합세하여 적의 후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동성은 서북 국경 방어의 중심으로 대규모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급보를 듣고도 광개토 태왕의 얼굴에는 별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요동성이 함락당하지 않았다면 후연의 군대는 곧 보급로가 끊겨 퇴각할 것이다. 짐이 대군을 내어 남쪽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도 요동성의 수비군을 믿었기 때문이다. 두고 보아라. 연나라 오랑캐들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이 당시 외적이 넓은 고구려 영토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급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비록 후연이 고구려가 남방 먼정을 떠난 틈을 이용해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고구려의 정예군이 요동성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후연의 군대가 보급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후연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전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태왕의 높은 식견에 모든 신하들은 감탄했다. 광개토 대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령에게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목조성을 구원토록 했다. 의령은 군사들을 결집시키고 그날로 길을 떠났다. 광개토 태왕이 예상한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의령의 군대가 목조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후연군은 보급이 어려워져 퇴각하다가 반격에 나선 요동성주 고하간의 군대에게 패해 간신히 요하를 건너 달아났다. 이로써 고구려군은 신성과 남소성을 수복할 수 있었다. 광개토 대왕은 이번 침공을 계기로 후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후연은 모용수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모용보대에 와서는 북위에 대해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동남쪽의 거록에서 대패한 이후로 내분까지 겹쳐 결국 도성인 중산마저 포기하고 북쪽 용성으로 달아나야만 했다. 용성은 모용씨가 일어나 연을 세울 때 근거지로
모형보의 전도는 후연히 화북에서 세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했다. 모형보는 도읍을 용성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때 그의 아들인 모용성이 반도들을 진압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모용보는 왕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아들 모용성은 반도들을 진압한 솜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리를 이끌어갈 만한 용맹과 지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모용성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것은 뛰어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듯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의 독단적인 성격은 후일 후연의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모용성은 기울어가는 국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지만 탁발규가 이끄는 북위의 군대는 요원의 불길처럼 화북을 휩쓸었다. 그때 마침 후연의 동변에 있던 고구려가 요하를 넘어 압박을 해오자 모용성은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만일 고구려만 수중에 넣을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힘을 길러 북위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듯했다. 그래서 모용성은 고구려 사신 의령에게 병약한 군사들만 보이고 거짓으로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싶다는 말을 해서 고구려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려가 신라로 대군을 파견하자 그 틈을 노리고 쳐들어왔던 것이다. 이때가 서력 400년 광개토대왕 10년 2월의 일이었다. 연왕 모용성은 표기대장군 모영희를 선봉으로 삼아 군사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신성으로 향했다. 모영희의 군대는 신성을 급습하여 성주 고르가를 잡고 그 여사를 몰아 남소성까지 손에 넣었다. 고르가는 자신의 방심으로 성을 빼앗기고 많은 군사까지 잃게 되자 목숨을 내던져 성과 운명을 함께하려 했으나 결국 연군에게 생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감시병이 눈을 피해 여러 번 자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발각되어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모영희는 군사들을 시켜 고르가를 묶고 단단히 채가를 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았다. 모영희는 신성과 남소성을 얻은 후에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목저성으로 달렸다. 이런 기세라면 고구려의 도성까지 쳐들어갈 수 있을 듯했다. 하지만 모영희의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허점을 공격당했던 고구려의 국경수비군은 요동성주 고하관을 중심으로 전열을 전개하여 목저성으로 향하는 후연군의 후위를 쳤다. 그리고 이에 호응한 목저성의 군사들도 일제히 성문을 열고 나와 후연군을 공격했다. 예상치 못했던 공격에 당한 모영희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모영희는 낭패한 심정으로 군사를 물려 신성까지 달아났다. 일단 숨을 돌린 후에 다시 반격을 할 생각이었다. 돌아온 군사를 점검해보니 5천 정도가 보이지 않았다. 후연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다. 모영희는 신성을 지키며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살폈다. 고구려의 도성에서 파견한 구원군이 목저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후연군이 그대로 신성에 머물다간 고구려군에게 포위당할 수 있었다. 모영희는 이제까지 고구려를 깔보았었다. 지난날 선왕인 모영왕이 고구건왕을 제압한 이후로 고구려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자원까지 해서 신성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한 고구려의 힘은 그가 예상했던 바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처음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켰을 때 기고만장했던 그의 얼굴은 고구려군의 반격을 받으면서 일그러져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고구려군의 전투력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이미 기습의 묘를 잃은 마당에 고구려군에 대항하는 것은 무모했다. 더구나 국내성에서 최정의 철기군마저 당도한다면 후연군은 전멸을 면하기 어려웠다. 모영희는 기회가 있을 때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밤을 도와 서문을 열고
고구려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후퇴를 했다. 후연군에게 끌려가는 포로들 중에는 신성성주인 고루가도 끼어 있었다. 모영이는 고루가를 통해 고구려군의 전력을 낱낱이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었다. 신성에 당도하기도 전에 후연군이 겁먹고 달아나버려 의령은 한 수 없이 군사를 끌고 투성으로 돌아왔다. 의령은 자신이 연왕 모용성에게 속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자책하여 스스로 벼슬자를 내놨다. 광개토 태왕이 말렸지만 그는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표현이 사라졌다. 이번 후연군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요동성주 고하관이 1등 공신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고하관과 국경의 군사들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 그들의 노고를 제하는 한편 전사한 군사들의 가족을 위로하다. 광개토 태왕은 특히 신성성주 고루가가 끌려간 일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긴 했지만 10수년 동안 별탈 없이 북변의 철통 같은 수비를 주도한 사려 깊은 인물, 태왕이 아끼는 장수 중에 한 인물이다. 태왕은 침입해온 후연군이 비각하여 후연을 처벌하기로 마음을 쳤다. 더 이상 후연의 간사고 오만불순한 행동을 묵고 앉아 주변국들 사이에서 고구려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다. 광개토 태왕은 이번이야말로 할아버지인 고구건 왕이 당했던 지옥을 깨끗이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군사들이 신라를 구원하러 남쪽에 가 있었기에 후연 정벌 계획은 잠시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고구려군이 국원성을 무사히 지나쳐 가야의 임나국까지 쳐내려왔다는 보고를 받은 백제의 아신왕은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당장 국원성주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어찌 내 허락도 없이 고구려군에게 제멋대로 길을 열어준단 말이냐. 그러자 내신좌평 사두가 왕을 만류하고 나섰다. 이는 국원성주만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만일 국원성에서 길을 막았다면 우리는 다시 고구려와 전면전을 치러야 했사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사옵니다. 역시 고구려 태왕은 무서운 사람이옵니다. 그들이 다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국원성을 지나간 것은 임나국을 기습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속내를 떠보기 위함이었사옵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옵니다. 그렇다면 임나가 당하는 것을 그냥 팔짱을 끼고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아신왕도 현실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라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이는 대답을 바란다기보다는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비탄이었다. 고구려가 곧장 임나국으로 군사를 몰고 내려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사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이옵니다. 고구려 태왕이 저처럼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다면 우리도 달리 막을 방도가 없사옵니다. 아신왕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찬란하게 빛나던 백제의 명성과 영화는 어느새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오로지 비루한 알몸뚱이만 남아 처량하게 서 있는 심정이었다. 사두는 참담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신왕을 뒤로하고 편전을 빠져나왔다. 범인이 아무리 애를 쓴들 천재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신왕의 불행은 천하의 영웅인 광개토 태왕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두는 몇 년 전 고구려 장군 운하굴에게 볼모로 잡혔던 때를 떠올렸다.
운하군은 사두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고구려 군영의 여러 곳을 보여주었다. 사두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고구려군의 기강과 태세, 그리고 엄청난 양의 새로운 병장기들과 곳곳에 쌓여있는 풍부한 물자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고구려는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다. 어떤 나라도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처럼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킬 수 없는 일이다. 사두는 이제까지 고구려군이 강한 이유가 장수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장수만 죽이면 군대가 4분 5열하여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줄 알았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장수가 쓰러져도 그 부장들이 바로 뒤를 이어 훌륭하게 그 역할을 대신했다. 관미성에서의 패배는 사두의 이런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고구려 군내에 들어와 몸소 이를 살핀 사두, 군대 조직이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이를 뒷받침하는 병참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해낸 태왕의 경이로운 능력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군대와 싸웠으니 백제군이 10중 8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던 어느 날, 사두는 운하군에게 안내되어 비로소 광개토 태왕을 아련할 수 있었다. 막사에 앉은 태왕은 한눈에 보기에도 기품이 느껴지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젊음의 패기와 함께 나이든 사람에게서나 풍기는 연륜이 느껴졌다. 광개토 태왕은 사두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광개토 태왕과 눈이 마주치자 사두는 온몸에서 전율을 느꼈다. 그의 눈은 마치 호수 속의 풀덩이를 담은 듯했다. 깊고 고요하면서도 이글거리는 두 눈이 사두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광개토 태왕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사두를 자리에 앉히고 마치 가까운 친구를 대하듯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사두는 태왕과 담소를 나누면서 그의 유려한 언변과 끝을 알 수 없는 방대한 지식에 또 한 번 놀랬다. 광개토 대왕은 단순히 군사적인 재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인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출중한 인물이었다. 사두가 만난 광개토 대왕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형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위엄과 마음을 사로잡는 덕망까지 갖췄으니 그의 신하들이 그를 떠받들고 그의 뜻에 따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두는 광개토 태왕을 보며 자신의 군주인 아신왕을 떠올렸다. 그는 태왕과 비교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 사두는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만일 자신이 처음부터 태왕과 같은 임금을 섬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참 동안 감돌았다. 하지만 사두는 아신왕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중책을 맡긴 사람이었다. 그가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인연이라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출연 이완호, 탁원재, 정기항, 이종구, 배한성, 이정구, 권혁수, 김태웅, 기경옥, 김익태, 박태호, 이은주, 변종필, 안장혁, 이재웅, 곽용상, 이장원, 박영화.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42부 신라에서 온 사실.